자,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23번에 보시면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으로 옳은 거. 자, 1번 의식이 없다면 빨리 오렌지 주스를 주도록 한다. 의식이 없을 때는요. 구강 섭취 금지죠. 구강 섭취 금지다. 자, 우리 구강 섭취를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 환자인 거죠. 네.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 섭취를 하면 기도로 흡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기도로 흡인되면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의식이 없는 환자는 구강 섭취 금지죠. 자, 2번. 자, 안정을 취하도록 눕혀준다. 눕혀주는 것보다는 빨리 혈당을 높여야 되겠죠. 자, 3번. 의식이 있을 때는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의식이 있을 때는 즉시 흡수되는 단순당인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이도록 해야죠. 그래서 평소에는 섭취하면 안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인슐린이란 그리고 혈당 강화제는요. 당뇨약이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기 때문에 이때는 섭취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4번 보시면 80세 여성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수술 직후 간호로 옳은 것. 자, 1번에 보시면 기침과 조기 이상을 격려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한다. 자, 백내장 수술을 하고 왔잖아요. 안압이 상승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침하고 걷다가 안압이 상승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절대 안정하는 거예요. 수술 직후에는.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되죠. 금지예요. 네. 자, 2번에 보시면 안압 상승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도록 한다.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상인지 알아야지 관찰하겠죠. 두통, 안구의 통증, 그리고 오심, 구토 증상을 관찰하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수술 부위를 아래로 가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수술 부위를 아래로 가면 압이 상승하겠죠. 그쪽으로. 그래서 위로 가게 하거나 또는 앙와이, 반드시 그냥 눕혀주는 거죠. 자, 4번 변을 볼 때 힘을 주면 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힘을 주면 안 되고요. 자, 코를 풀어도 안압이 상승돼요. 그래서 코를 풀어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25번 보시면 기관지 천식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 자,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파울러스 체이를 다른 말로 반좌이라고 하죠. 45도 높인 체이죠. 자, 숨쉬기 편한 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가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많이 나왔었죠. 반자이를 취해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관지 수축제가 아니라 기관지가 좁아지는 걸 투여하면 안 되죠. 숨쉬기 편하게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를 해야죠. 기관지 확장제에는 약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아미노필린. 제가 여기에 약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써요. 자, 그리고 에피네프린, 그리고 테오필린이 있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도록 하고 가습기 사용을 해야 되겠죠. 분비물을 액화시키기 위해서. 자, 굳이 마사지를 시행할 필요는 없고요. 트렌들렌버그 체위도 아니죠. 트렌들렌버그 체위는 언제 취하는 체위인가요? 쇼크 시, 저혈량 쇼크 시 취하는 체위가 되겠죠. 26번 보시면 협심증으로 인한 흉통 시 사용하며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옳은 것. 니트로글리세린이죠. 자, 우리 협심증은 어떤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관상동맥. 여기 보시면 관상동맥, 우리 관상이라는 말은 얼굴 관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상은 중요한 부위를 뜻해요. 그래서 동맥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이라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건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졌다 협심증.
막혀서 폐색이 됐다, 심근경색증이죠.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주죠. 자, 그러면 이거를 투여할 때 어떻게 투여하는 거죠? 설하투여라고 보시면 돼요. 설화투여가 뭐예요? 혀 밑으로 투여해서 녹여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구강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작용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근데 혀 밑에 보면 굉장히 혈관들이 많죠. 그래서 속효성, 빨리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속효성으로 1분 안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꼭 설화투여 해야 되겠죠. 27번 보시면 임신중독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임신중독증. 자, 3대 증상이 있죠. 고혈압, 단백뇨, 출혈이 아니라 부종이지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간증으로 진행이 되면 자간증의 증상은 뭐가 추가되는 거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에 경련이 추가되는 거지요. 자, 2번에 보시면 고단백 저열량 저염식이를 하도록 한다. 단백질을 왜 많이 먹어요? 우리가 임신 중독된 산모들이 왜 걸리는가를 연구를 했더니 단백질이 부족한 산모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단백질 부족과 연관이 있나 해가지고 이 고단백질 식이요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저열량 저염식이를 하는 거죠.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자, 3번 보시면 합병증으로 뇌출혈이나 태반주기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은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거고요. 태반주기 박리도 태반순환 관류에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생각해 보시면 혈압이 높다는 건 엄마한테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아한테 가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태반주기 박리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주기 박리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과 관련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보시면 정기검진 시 소변검사 뭘 보는 거예요? 단백뇨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철저한 산정관리를 통해 조기 발견에 힘쓰도록 한다. 우리 산정관리는 적어도 몇 주 전까지는 받으라고 해요? 20주 전. 20주 이후부터는요, 임신 중독증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태반이 다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모든 것들이 다 가요. 그래서 산정 관리를 꼭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7개월까지는 월 1회 받고요. 8, 9개월은 월 2회. 그리고 분만시까지는 월 4회를 받는 거죠. 주 1회인 거죠. 28번 보시면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옳은 거.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1개월에서 12개월까지를 다 보시면 돼요. 연결해서 같이 외우셔야죠. 자, 1개월 때는요, 보통 반사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2개월 때부터 턱을 들기 시작해요. 3개월 때는 턱을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니까 목을 가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개월 때 몸을 뒤집을 수 있어요. 혼자서 뒤집고, 그리고 목을 가눌 수 있기 때문에 받쳐주면 앉아요. 자, 그리고 5개월 때는 균형을 잡아요. 엎드려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균형을 잡기 시작해요. 자, 균형을 잡기 시작하니까 6개월 때 혼자서 앉는 거예요. 자, 7개월 때 서 있는 것 같죠? 붙잡아주면 서는 거예요. 붙잡아주면 선다. 자, 8개월 때는요, 팔을 이렇게 눕혀보세요.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기어다닌다. 그래서 손바닥에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기어다니는 거고요. 자, 손가락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구 생각하시면 돼요. 가구를 붙잡고 서요. 손가락에 힘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10개월 두 다리가 생겼네요. 가구를 붙잡고 걸어요. 자, 그리고 12개월 때
혼자서 걷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외워져요. 자, 그래서 4개월 된 아기가 할 수 있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목을 가눈다 3개월, 가구를 붙잡고 일어선다 9개월, 혼자서 앉는다 6개월, 혼자서 걷는다 12개월.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쉬워지죠. 자, 29번 보시면 분만 후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인 오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 오로는요, 분만 후 자궁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말하지요. 그래서 보통 태반이 떨어진 자궁 내막이 재생되면서 탈락막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분만 후 자궁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이 오로다. 그래서 1일에서 3일까지는 적색 오로가 나오고요. 4일에서 10일까지는 갈색 오로, 그리고 10일에서 3주까지가 백색 오로가 나오지요. 그래서 3주면 이 자궁 안에 있는 내용물 좀 회복이 거의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돼요. 30번 보시면 다음 중 절대 안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보시면 에너지의 소모량을 최소한으로 격려를 해야죠.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는 거예요. 열량 소모를 최소한으로 한다. 대사 소모를 최대한 억제한다. 자, 2번에 보시면 식사도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하면 소모량이 많겠죠. 그래서 의료진이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건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면회객은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에요. 왜 제한하냐면 우리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까요? 금지일까요? 제한일까요? 의사소통이 제한이기 때문에 면회객도 제한이에요. 자, 의사소통은 그냥 필요한 말만. 뭐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배가 아파요. 이런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면회객도 제한이에요. 우리 면회객이 뭐 면회 와가지고 같이 춤추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대화를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이다, 같이. 자, 그리고 식사, 이닦기, 돌아눕기 등이 금지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의료인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반대로 됐죠.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31번 보시면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간호시 가장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거 감염 예방이죠. 자, 우리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요. 어떤 수치가 떨어질까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자,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식균작용, 감염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감염에 잘 걸려요. 그래서 감염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답도 다른 것들도 있어요. 칼로리 섭취 증가하는 거 맞고요. 수분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환경 자극 최소화하고 운동을 증가시킬 필요도 없죠. 자, 그런데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감염 예방이다 보시면 돼요. 32번 보시면 치관과 치근 사이에 경계 부위에 해당되는 거. 자, 치관은요. 이 머리에 위에 쓰는 관을 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머리 위에 부분이다. 자, 그리고 치근은 뿌리 근자를 써서 치아에 뼈가 있는 부위를 치근 부위라고 해요. 자, 이 치관과 치근 사이에 있는 목 부위다. 그래서 목 경자를 써서 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범낭질은요. 여기 에나멜질이라고 써있죠. 범낭질, 에나멜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가 이 범낭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충치가 이 범낭질을 파고들어요. 파고드는데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파고들겠죠. 파고들어요. 상아질까지 가면 쑥 들어가요. 왜? 이게 우리 몸뼈에서 가장 단단한데 여기를 뚫고 갔다는 건 상아질은 충분히 빨리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치아 후식증이 치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증이 심하죠. 왜? 치수 부분에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악질은 어디 부분이요? 이 시멘트질을 백악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고요. 치아를 이 뼈, 악골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보시면 돼요. 33번 보시면 교환면이 좁고 깊은 열구와 소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치아후식증, 충치죠. 충치 예방 방법으로 옳은 거 3번이네요. 우리 다른 말로 여기 보시면 홈매우기라고 하죠. 네. 치면열구 전색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곳에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충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홈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치면열구 전색 홈 메우기라고 하면 보시면 돼요. 자, 불소화법은요, 우리가 먹는 상수도에 1ppm 정도의 농도로 불소를 넣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거. 치실 사용은 보통 칫솔질 전에 해야 될까요? 칫솔질 후에 해야 될까요? 칫솔질 전에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막이나 치석을 제거하는 거고요. 전문 불소도포법은 보통 치과 같은 데서 고농도의 불소를 발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불소는 몇 개월부터 몇 세까지 공급을 해야 될까요? 불소는 치아후식증을 예방하는 거라서 6개월에서 12세까지 도포를 해주는 거다. 몇 개월 간격으로요? 6개월 간격으로요. 예? 6개월 아기가 뭐가 있다고 불소를 도포해줘요? 우리 유치전이가 언제부터 나나요? 6, 8개월경부터 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잘 관리하라는 의미 있죠. 누가 6개월부터 불소 도포를 해주겠어요. 34번 보시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있던 환자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정신혼미로 쓰러졌다. 이 증상으로 옳은 거 훈침이 되겠네요. 절침은 침이 절단되는 거죠. 채침은 뭔가 우리 체한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을 꽂았는데 돌릴 수도 뺄 수도 없는 상태. 혈종은 피가 고인 거예요. 그래서 침을 빼고 나서 그 자리에 뭐 붉은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는 거. 자, 만침은 침을 놓고 환자가 힘을 주거나 체위를 이렇게 변경시키다가 침이 구부러지는 걸 만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훈침이 환자가 침 맞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아니면 환자 자체가 너무 허약한 상태에서 침을 놓게 됐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즉시 침을 빼고 따뜻한 물을 먹이거나 인중이나 중충혈을 누르는 거죠. 35번 보시면 침은 사람 피부의 일정 부위에 다양한 층구를 사용해 물리적 자극을 함으로써 생체의 반응을 일으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요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침요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죠. 네. 자, 1번 보시면 중풍이나 안면신경마비는요, 굉장히 좋다고 나와요. 그래서 중풍은 중추신경 장애, 뭐 안면신경마비는 말초신경장애라고 하죠. 이런 마비 질환에 굉장히 유효하다. 자, 수면장애 관절염에도 많이 쓰여요. 급성심장질환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외에도 출혈이 있거나 암 환자거나 그리고 몹시 배가 고프다, 몹시 배가 부르다, 뭐 몹시 갈증이 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뭐 2, 3개월의 임산부는 하복부 그리고 5개월 이상의 임산부는 상복부에 두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장기에 두면 안 되는 게 안구, 눈에 놓으면 안 되고요. 고막, 심장, 폐, 외생식기 이런 부위는 금기죠. 36번 보시면 보건교육 시 파급 효과가 커서 교육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서 강화해야 되는 대상자로 옳은 거 초등학생이죠. 우리가 보건교육은요.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식이나 태도, 습성, 이런 행동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나겠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가장 강화해야 될
대상이다 보시면 돼요. 37번 보시면 보건교육이 다 끝난 후 대상자의 학업 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의 유형으로 옳은 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보건교육이 끝난 후에요. 총괄 평가죠. 자, 그러면 보건교육 실시 전에 하는 건 진단평가예요. 보건교육 실시할 때, 보건교육 시 보건교육 중에 하는 거 형성평가예요. 그래서 보건교육 전에 진단평가, 보건교육 시에 형성평가, 보건교육 후에 총괄평가를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과정평가는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고요. 절대평가는 목표를 설정해놔요. 80점, 90점.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보는 게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38번 보시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2명에서 5명이 발표한 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청중과 공개 토론하는 형식으로 사회자, 발표자, 청중 모두가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 심포지엄이죠. 우리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의 차이점이 있죠. 패널 토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배심 토의라고도 하지요. 자, 심포지엄은 사회자, 발표자, 청중 모두가 전문가라서 발표자가 발표를 한 다음에 청중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공개 토론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심층 있게 토론을 하는 거고요. 패널 토의와 다른 점은 발표자는 전문가인데 패널 토의는 청중은 일반인이에요. 자,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과 나중에 질의응답을 갖는 토의 방식이 패널 토의, 배심 토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패널 토의의 장점은요. 내가 지식이 없는데 상반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난 처음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저런 의견도 있구나. 되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 분단 토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버즈 세션이라고 하죠. 버즈는 뭐예요? 곤충이죠. 우리가 분단 토의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너무 참여자 수가 많아요. 자, 그러면 다 토의를 참여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8명 짝을 지어가지고 분단으로 나뉘어서 각기 그 분단에서 토의를 하게 해서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단으로 나뉘어서 토의를 하게 했더니 여기서 웅성거리고 저기서 웅성거리고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꼭 곤충들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버즈 세션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자, 그리고 강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학습자가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양의 교육 내용이나 많은 인원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시범교육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경우나 실제 물건이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시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로 시험이 많이 나왔냐면 예로 많이 나왔어요. 초등학생 손 씻기 교육하는 거, 칫솔질 교육하는 거, 또는 당뇨 환자 인슐린 주사법 교육시키는 거, 만성 신부전 환자 복막 투석 방법 교육하는 거. 자, 이렇게 교육을 해요. 시범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뭘 많이 이용하나요? 관찰법을 많이 이용하죠. 이 사람들한테 직접 해보게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39번 보시면 다음 중 주산기 사망의 정의로 옳은 거. 자, 주산기가 뭔지만 알면 다 풀 수 있죠. 주산기는요. 출산, 전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출산 전후 사망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산 전 사망은 뭘 말하는 거냐? 사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출산 후 사망은 초생아 사망을 말하는 거다. 자, 우리 사산은 몇 주 이후 태아 사망이죠? 28주 이후 태아 사망을 사산이라고 하고요. 우리 신생아는 28일 이내죠. 초생아는 일주일 이내예요. 일주일
이내 신생아 사망을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주상기 사망은 5번이 되겠네요. 임신 28주 이후의 태아 사망, 사상과 분만 후 1주 이내에 초생아, 신생아 사망을 말하는 거다. 자, 분모는 뭔가요? 분모는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총 출생아 수죠. 자, 40번 보시면 보건소장은 행정적으로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가? 이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보건소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시, 군, 구에 한 개소씩 설치가 되고 만약에 시가 너무 클 경우에는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설치가 될 수도 있어요. 구별로. 자, 그리고 그러면 인사권,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죠? 시군구 한 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가장 높은 사람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는 어디일까요? 시청, 군청, 관할구청이에요. 어려울 게 없죠. 자, 보건소는 시군구에 한 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인사권은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요. 이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는 어디에 있다? 시청군청, 관할구청이라고 보시면 돼. 다 이어지는 거죠. 41번 보시면 다음 중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뭐냐면요. 자, 우리 맨 처음에 병원 갈 때 3차 병원부터 가지 않죠. 어디부터 가요? 1차나 2차 병원 갔다가 그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의뢰서를 받아서 보통 3차 병원에 가죠. 이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요. 자, 누구나 다 내가 아프면 3차 병원부터 빨리 가서 큰 병원 아닌지 진료를 받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가 별게 아닌데 3차 병원으로 가요. 진짜 중증 환자는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밀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절차를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이 그래서 정답이죠. 우리 국민들은 무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의료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거다. 그래서 거의 답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 하면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효율적, 효과적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뭐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다. 제가 예전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답이 효율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때 보기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효율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다. 하나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거다. 의사소통이 아니죠. 보건의료 서비스죠.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42번 보시면 다음 중 1차 보건의료의 개념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요. 1차 보건의료는 어디서 행해지는 걸까요? 지역사회 주민이 처음으로 접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인의원 같은 데죠. 자, 그래서 1차 보건의료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그냥 보건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바꿔서 다음 중 보건소의 개념으로 옳은 거. 1번, 보건소에서 높은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죠. 기본적인 거. 그리고 흔한 질병 관리를 해요. 자, 지역사회 개발 사업과 무관하지 않죠. 왜? 이게 1차 보건 의료 자체가 보건소,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3번. 전무다된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답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다, 전문화됐다, 높은 차원의 의료 서비스 다 틀려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기본적 보편적인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자, 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취약계층만 하지 않죠.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해요. 자, 43번 보시면 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죠. 우리가 최대생활을 보장해주면 저도 일 안 하겠죠. 자, 2번 경제적 기능이 있나요? 예, 있어요. 우리가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금으로 많이 걷어들여요. 자,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예, 전쟁도 막 터졌고 코로나도 계속되고 굉장히 불안기죠. 자, 이럴 때는 실업급여나 공공부조를 늘려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호황이나 불안기 때 이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이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자, 3번 보시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죠. 고소득층에게는 많이 걷고 저소득층에게는 좀 적게 걷어서 혜택은 동일하게 받음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감소시켜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서로 힘들 때 서로서로 도와서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회 통합 기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험료는 균등부가 아니에요. 보험료는 차등부가예요. 경제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보험료는 차등 결정이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다. 자, 그리고 혜택은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 서비스죠. 균등 혜택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차등 결정, 의료급여, 보험급여 균등 혜택이다. 44번 보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누가 받는 건가요? 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환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죠. 자, 그러면 이 노인성 질환에는 뭐가 들어가죠?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제가 문제를 계속해서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올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게요. 계속 설명을 들으셔야지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서 외워지게. 자, 그리고 파킨슨 질환, 뇌졸중, 중풍,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표준 서비스 내용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래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대상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1번에 구강관리가 바로 들어가네요. 뭐 구강관리 해주는 거, 세면 도와주는 거, 머리 감겨주는 거, 옷 갈아입혀주는 거, 식사 도와주는 거, 체위 변경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대상자 몸 자체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동변화 대처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가 왜 행동변화예요? 치매 환자는요, 어떤 행동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 행동의 변화에서 대처를 하라고 해서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청소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다. 그래서 청소하기, 세탁하기, 뭐 장보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외출 시 동행은 개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죠. 그래서 은행이나 뭐 동사무소 같이 가주는 거, 아니면 물품 구매하거나 약을 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의사소통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해주고, 말벗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45번 보시면 진료비 지불 제도 중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나라는 진료비 지불제도 뭘 이용하고 있죠?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고요. 포괄수가제 7가지가 병행되고 있어요. 자, 이 7가지가 뭐였죠? 백내장 수술, 치질 수술, 서해부 탈장 수술, 제왕절개술, 충수절제술, 그리고 편도수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궁수술, 3, 6, 예, 7가지네요. 이 7가지를 병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위별 수가제예요. 행위별 수가제는 내가 진료받고 치료받고 검사한 그리고 만약에 주사를 맞았으면 주사 그 하나하나 재료비 다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해서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후 보상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좋아해요. 왜? 내가 검사하고 싶은 만큼 진료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 있으니까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자, 2번 보시면 보험회사와 환자가 계약을 맺어 그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는다. 총액계약제자. 자, 3번에 보시면 주로 1차 진료 의사들의 진료비 지불에 적용하고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보상한다. 인두제죠. 인두제는요, 머리두,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봉급을, 돈을 받는데요. 그래서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1차 진료 의사들을 정해놓고 1년 동안, 자, 당신들, 예, 지역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지정한 의사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등록을 해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래요. 자, 인두제의 장점이 뭘까요?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요. 왜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자,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서 본인이 보상을 받는데 이 환자가 중증에 걸려서 다른 병원으로 가버리면 본인의 보상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에 관심을 두고 계속 1차 예방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5번. 질병군별로 진단명에 따라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한다. 이게 포괄수가제네요. 그래서 미리 돈을 책정해 놓으니까 사전 보상제라고도 하지요. 46번 보시면 열중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보시면 순환기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건 열, 허탈, 열, 피로. 똑같은 말이에요, 다. 열, 탈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순환기계 이상으로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맥박이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허탈이란 뭔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 열로 인해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에 심한 장애가 생긴 쇼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적인 치료 방법이 또 뭐가 들어가요? 강심제를 투여하는 게 들어가죠. 강심제는 뭐예요? 심장박동을 강하게 하는 약이 강심제죠. 그리고 수의근의 유통성 경련이래요. 이거는 열허탈이 아니라 열경련이죠. 자, 수의근. 수의근과 불수의근의 차이가 뭐예요? 수의근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불수의근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수의근은 딱 하나죠. 골격근이에요. 자, 그럼 불수의근은요. 모든 혈관과 장기를 이루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혈관과 장기도 수의근이면 우리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좀 힘들면 심장아 멈춰라. 예. 그래서 이런 수의근의 유통성 경련은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보면 골격근에
유통성, 통증이 있는 경련이래요. 이렇게 쉽게 내면 될 것 가지고. 예. 그래서 수의근의 유통성 경련. 이거는 특히 뭐가 부족한 거죠? 나트륨, 수분과 함께 나트륨 부족으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꼭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체온의 급속한 냉각이 필요하다. 열사병이죠. 열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사병이 5번이 이제 답이고요.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장애로 생기는 거다. 우리 뇌에서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에 있죠? 시상 하부에 있죠. 이런 기능, 여기에 기능 장애가 생기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40도 이상의 고열이 뜨고요. 땀 분비가 없고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급속하게 열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장시간의 적외선을 받아서 발생한다. 일사병이죠. 우리 적외선은 우리 몸에서 열선 작용을, 열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열중 중에 공통적인 치료 방법은 뭐예요? 체온 방산을 그늘에 눕혀서 체온 방산을 촉진하고요. 자, 그리고 수분과 함께 전해질 공급해 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47번 보시면 불쾌지수 76이 의미하는 바로 옳은 거. 자, DI는요. 불쾌지수는 70부터 외우면 되죠. 70 이상이다. 75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마지막엔 86 이상이지요. 자, 70 이상은 10%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75 이상은 50%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80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 그리고 86 이상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76이니까 75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불쾌지수는 기온과 기습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 수치의 기준 알고 계셔야 되겠죠. 48번 보시면 군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보시면 군집독은요, 실내에서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야외극장, 야외경기장 아니에요. 자, 2번에 보시면 소화불량 피부질환, 눈의 코의 자극이 아니죠. 우리 사람 많은 버스 안에 타게 되면 뭐예요?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지럽죠. 그리고 괜히 막 불편해요. 네. 불쾌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공기성상의 변화가 일어나 발생한다. 3번이 정답이에요. 정상적인 공기성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4번. 환기가 불량한 실외가 아니죠. 실내에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다. 자, 기온, 습기, 냄새 등의 물리적 성상의 변화와 관계가 있죠. 온도가 높고요. 습도도 높고 냄새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아요. 자, 그러면 더 심해지지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지요. 49번 보시면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녹조 현상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부영양화는요, 좋은 게 아니죠. 보통 생활하수나 가축 분뇨를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하수에 버려버려요. 자, 그랬을 때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양염류가 많아지니까 플랑크톤들이 엄청 모여요. 플랑크톤은 물고기, 어류의 먹이긴 한데 얘네들이 적당히 있으면 어류도 좋아하죠. 그런데 너무 많아 버리면 물이 썩어버려요. 왜? 이 플랑크톤들도 물속에 있는 산소를 소비해 버리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산소 소비량도 많아지면서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조류의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했다,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녹조류의 플랑크톤들이 많이 발생했다,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아, 그래서 적조 현상, 녹조 현상은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종류의 플랑크톤들이 많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홍조류인지 녹조류인지에 따라서 다른 거다. 결국 이 두 현상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건다? 물이 썩어서 부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자, 1번에 보시면 갯벌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정화시키는 구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갯벌을 보존해야 돼요. 맞아요. 갯벌이 무슨 정화시키는 구실이래요? 우리가 생활에서는 가축 분유를 그냥 버려요. 정화시키지 않고. 그러면 갯벌에서 한번 걸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자, 2번 보시면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그냥 내보내면 안 되죠.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녹조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3번 원인은 생활하수나 가축 분뇨를 정화시키지 않고 버려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대신 촉진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요인. 수온이 낮은 게 아니에요.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은 환경에서는 더 촉진이 될 수 있다. 부영양화가, 녹조 현상이. 자, 4번에 보시면 녹조류 과자 번식으로 물속 연중 산소량이 감소하지요. 얘네들이 녹조류들이 산소를 다 소비해 버리니까. 자, 5번 물가에 뿌리 내린 풀은요. 녹조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 뿌리에서요. 영양염류를 흡수해 버리니까. 그래서 물가에 뿌리 내린 풀 많이 심어주는 게 효과가 좋겠지요. 50번에 보시면 6월에서 9월에 주로 발병하고 잠복기는 대개 18에서 48시간으로 설사복통 발열을 수반하며 저온살균으로 사멸되는 식중독 질환으로 오른 거. 자, 우리 식중독 질환은 대부분 소화기계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로 식중독을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6월에서 9월에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이죠. 자, 근데 저온살균으로 사멸될 수 있는 거래요. 살모넬라 식중독이죠. 자,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번에 이 문제를 내겠어요. 왜냐면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자, 그동안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이 많이 나왔었냐면 이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서 62에서 65도씨로 끓여서 먹으면 가열하면 사멸돼요. 자, 그런데 충분히 익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은 걸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망사고 난 게 지금 다 계란하고 관련이 있었죠. 뭔지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여름마다 김밥집도 나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모넬라균은요, 포유류나 조류의 장에 복용돼 있어요. 얘네들이 고기나 그리고 계란 같은 알, 여기에 이제 그 균이 묻어 있는 거죠. 특히 계란 같은 경우는 씻어 놓으면 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먹기 바로 전에 씻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씻어서 사용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살모넬라균에 식중독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일본의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독소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잠복기가 굉장히 짧고요. 열에 의해서 죽나요? 아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열성 독소를 갖고 있어요. 자, 내열성 독소인 장독소, 엔테로톡신을 분비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끓여도 죽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끓여도 죽지 않은데 얘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를 먹었을 때. 왜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눈에 보이는 썩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기한이 오랫동안 지나서 먹게 되면 식중독균에 걸렸던 거예요. 자, 볼툴리네스 식중독균도 독소형이죠. 밭을 생각하시면 돼요. 밭을. 어떤 병에 들어있는 거, 통에 들어있는 거.
자, 그래서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소시지나 통조림에 많이 들어있죠. 보통 식중독균이 어디에 증상을 많이 일으켜요? 소화기 증상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특이하게 소화기계 증상보다 안면마비 같은 신경계 급성 중독 증상을 많이 일으키고 특히 호흡곤란까지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혐기성균에 의한 거다. 통에 들어있는 걸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균이 자라는 거예요.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감염형이죠. 그래서 얘는 호염균에 의한 거다. 호염균이 뭐냐면 염분을 좋아할 호, 좋아하는 균이에요. 그럼 어디에 많겠어요? 절인 식품, 어패류, 아니면 이거를 처리한 식기류, 도마 이런 거에 들어있겠죠. 자, 장구균 식중독도 감염형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의 장에 상주하고 있는 균이다. 그래서 이거에 감염됐다는 건 분변에 의한 2차 오염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식중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